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연맹의 김선택 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의 조세피, 따로 사는 부모님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부모님 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계존속 어떤 부모님을 공제받으면 사실상 기본공제 150만 원, 그리고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되면 또 장애인 공제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70세 이상이면 또 격려 우대 공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에 관련되는 신용카드라든지 의료비, 기부금 이런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은, 장애인, 부모님이 세법상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에 관한 특수교육비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조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아래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몇백만 원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이상이면서 소득금액이 이제 100만 원이 아래인 사람이 이제 기본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이 사는 걸로 봐가지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본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이제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이 있는 거고, 나이 요건은 이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면은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로 살아도 가능하고, 단 형제끼리 이제 이중공제만 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자, 이 실질적인 요건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이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에 같이 살고 있으면은 이걸 당연히 부양한 걸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데, 따로 이제 거주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의 해석을 여러 차례 이제 조금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에 나온 내용이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계 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공제된다. 단 다른 형제 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생활비를 보조한다고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다라고 조금 디테일하게 유권의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냥 실제적으로 부양하면은 기본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은 기본공제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실제로 이런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모님이 소득이 얼마인가,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자녀가 생활비를 얼마나 주는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들어보면은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30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근데 월 생활비가 400만 원이라서 100만 원이 부족하다. 근데 따로 사는 자녀 두 사람이 각각 20만 원씩 송금하고 있다.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 과연 이거 부양으로 볼 거냐? 부양으로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자, 그런데 시골에 연루하신 부모님이 생활비가 100만 원 드는데 지금 소득은 기초연금 30만 원밖에 안 된다. 따로 사는 자녀 4명이 각각 20만 원씩 송금한다 하면 사실 이 경우에는 자녀들의 이 생활비가 없으면 생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부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연소득은 1,500만 원이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다. 근데 따로 거주하는 자녀 2명이 각각 50만 원씩 우리가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머니를 사실 누가 우리가 부양하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공동으로 어머니를 이제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사는 부모님이 소득이 우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없고 결혼한 자녀가 예를 들면 같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녀가 연봉이 3천만이다. 연봉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따로 사는 딸이 연봉이 1억이다. 훨씬 더 잘 산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부모님한테 송금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부모님은 딸하고 아들하고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세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두면은 앞으로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절세, 탈세 2가지 개념만 쓰지만은 실제 4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세라는 것은 법이 우리가 허용한 방법에 의해서 세금을 덜 내는 거고, 그리고 고의적인 탈세, 즉 행사처벌되는 고의적인 탈세는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이제 발급받으면은 행사처벌되는 우리가 조세 포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면은 기본공제가 안 되는데 기본공제를 받았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비의도적인 탈세죠. 세법이 복잡해서 납세자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부당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해석의 차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비의도적으로 탈세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어려운 개념이 조세회피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조세회피란 세법과 세무행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서 세법이 예정하지 않는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에서는 사실 따로 사는 부모님에 관한 실질적인 부양 요건을 무시해라 라든지 월급이나 교육비나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출자가 이제 공제받아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지출자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해라라든지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적발되는 항목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조세피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세피는 성공하면 절차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데,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사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봐야 아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개념은 고정적인 개념인데 이 조세피라는 개념은 굉장히 유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자기가 세금을 가능한 적게 내기 위해서 로펌에 자문을 받을 때 변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00% 부과된다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향후에 추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균입니다, 낮습니다 이런 확률적인 답변을 합니다. 즉 그런 개념이 조세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의 약점과 구멍이 뭔가라는 거죠. 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에 부당공제가 발견이 됐더라도 행사처벌되는 경우에는 거의 없고 10% 정도, 가산세도 10% 정도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아주 낮게 이제 부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연말정산의 약점과 군명인데, 이 약점과 군명은 국세청에서 잘 알겠죠. 그렇지만은 납세자한테는 해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납세자 명이 아니라면은 사실 다른 조직에서는 공개적으로 이 조세피 내용을 이야기했다가는 국세청에서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너 예를 들면은 탈세 조장하냐 이런 전화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사실 세무 대리인들도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세회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수학적인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가능성,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지. 만일에 제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이 이 조세회피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국세청에서 향후에 지금은 연말정산은 거의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향후에 세무조사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가 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거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때 근로자에 대한 원청징수, 연말정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 실무적으로는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 기부금 100만 원 이상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분들만 한 1% 정도 표본을 뽑아가지고 매년 우리가 허위 기부금을 받았는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했느냐 실질적인 요건을 우리가 회사 연말정산이나 현재 경정청구에서도 거의 세무공무원도 거의 무시를 하고 있다. 세무조사 때 이거는 확인할 수는 있지만은 세무조사를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 조부모에 대해서 만일에 손자, 손녀가 경정청구, 연말정산 때 공제를 안 받고 경정청구를 통해서 만일에 공제를 해달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들이 이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했어요? 실제로 생활비 준 통장 사본 가져보세요. 뭐 통신비 지급한 거 있습니까? 뭐 의료비 지급한 거 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손자, 손녀가 부양했는지 요건을 확인하고 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딸을 사는 부모님에 대한 조세 회피 전략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는 요건은 무시하고 행식적인 요건에 해당되면은 공제받는다라는 조세회피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질적인 부양 요건은 일단 무시해라. 무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같이 거주하나 부모님하고 따로 자녀가 거주하나 공제 요건에 있어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거주한다 부모님하고 했을 때 우리가 아버지도 뭐 근로소득자고 아들도 근로소득자고 어머니가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녀가 연봉 1억인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따로 거주해도 사실 똑같이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형제끼리 2명 이상이 많이 부모님을 이중공제 이제 받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누나와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로 연말정산했다 했을 때 세법에는 그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질적으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뭐 입증을 못하거나 누구의 공제 대상인지 불문하게 되면은 두 번째로 공제 신고서에 우리가 기재한 바에 따른다. 이 내용은 뭐 형제 중에 두 사람이 합의해서 그냥 연봉이 높은 행위 그냥 공제받아라 해가지고 동생은 취소해버리면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중으로 이제 그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직전 과세 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연봉이 높은 사람 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에서 발표한 이제 가다공제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입사를 새로 한 우리가 신입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공제받았는데 아버지도 같이 이제 공제를 이중으로 이제 받게 됐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국세청은 어머니를 누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느냐, 뭐 아버지가 뭐 예를 들면 소득도 높고 해서 실질적으로 부양한 거로 본다라고 밑에 나와 있죠.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은 사실 자녀가 우리가 연봉이 더 높을 수도 있잖아, 소득이.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예를 들면 공제받고 아버지는 공제받은 것을 취소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행과 같이 사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따로 사는 동생이 공제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소득이 없고 암 수술비도 한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행이 연봉이 굉장히 2천만 원으로 낮고 행수가 있는데 또 일용직 소득밖에 없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행수가 아버지를 공제받으면 실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높은 따로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공제받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모님 우리 공제를 받아가지고 과세관청에서 이제 부인 경쟁 청구를 했는데 이제 부인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입증 책임의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과세 조건 탈세를 했다, 이런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서 있는데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세자한테 입증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 기부공제, 부모님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조세 감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납세자가 입증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복 사례 2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딸이 부모님을 이제 경쟁 청구했는데 실제 부모님은 소득이 있는 아들과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딸과 그 소득도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딸이 실제적으로 경쟁 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딸이 이제 패소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부모를 이제 부양했다는 입증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이거는 서울행정법원 사례네요. 즉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때 사실상 공제를 하면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경쟁 청구를 했다는 거죠. 과세관청에서 실제 이제 외국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이제 딸이 이제 한국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외국에 부모님하고 거주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양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한국 세법에 보면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만이 부모님 기부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장인장모의, 외국에 있는 장인장모의 연소득을 또 입증이 안 돼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세 공제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라 그러면 기부공제도 가능하고 부당성 보험료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소득 금액은 이제 100만 원 아래인데 나이가 60세가 초과하지 않는다. 즉 59세 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공제나 보험료 공제는 안 되지만은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 교육비 부모님의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은 뒤에 설명합니다. 예, 특수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표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약에 60세가 안 된다고 하면은, 기본공제나 보험료 공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일반 교육비 공제도 안 된다 그랬죠. 되는 것이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장애인 교육비는 60세 미만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소득금액이 이제 1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공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두 가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우리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고, 부모님이 이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서 교육비가 장애인 이제 교육비가 지출됐으면은 그것도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 이런 우리 소득공제를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누가 공제를 받아야 되느냐? 즉,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 이상이 될 때 부양가족 공제를 이제 누가 공제 받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국세청은 자,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다른 의료비, 부양성 보험료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요건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요건이 추가됩니다. 돈을 지출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요건을 하나를 더 추가함으로써 상당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받더라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만약 부모님에 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그리고 아내가 예를 들면 의료비를 지출했다 그러면은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의료비를 이제 공제받지 말라, 이런 식으로 유권 해석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의료비를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다. 단 지출자가 공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몰아서 공제 가능한데, 그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해야 공제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불합리한 그런 내용이죠. 부부가 공동 자금으로 사실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지출자만 공제받아라 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안은 이제 부모님 조세회피 전략의 또 하나가, 자, 국세청은 개인별 일자별 카드 지출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예를 통장 지출 내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편이 지출했는지, 아내가 지출했는지, 아버지가 지출했는지, 아들이 지출했는지, 그 지출을 누가 했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세무조사를 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입증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때는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유리한 쪽에서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으면 되고, 그리고 지출 여부는 지출자가 공제해야 된다는 요건을 무시해도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자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사가 자문한 것 마찬가지로 자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제 받으라 안 받으라 이렇게 답변하는 건 아닙니다. 납세연맹 회장이 조세피를 부추길 수는 없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연봉이 한 2천만 원 정도거나, 또는 택시 기사로 우리가 연소득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 의료비가 400만 원이 발생했고, 출간 딸이 지출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택시 기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출간 딸이나 우리가 아들이 예를 들면은 아버지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가 가능한가라는 거죠. 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소득이 없는 또 어머니도 출가한 자녀들이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자,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공제를 받으면 되죠. 또 하나의 질문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각각 교육공무원을 정년퇴직하셔서 각각 월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계신다. 제가 시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연금 소득이 많아가지고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세청에다가 질문하면은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죠. 예, 제가 조세피 전략 첫 번째에서 예를 들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는지 여부, 실질적인 부양 여부를 이제 무시하라고 했고, 두 번째 이제 조세피 전략에서 지출자가 또 누군지도 무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만일 뭐 시부모님 의료비를 예를 들면 자녀가 지출 안 하고 부모님이 지출했다면은 이건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공제가 안 된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세피 전략적인 측면에서 답변하면은 이런 경우에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예를 들면 몰아서 예를 들면은 공제를 받아도 추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고 소득이 없는 어머니는 사업소득자인 여동생이 이제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실제 이 여동생은 우리가 의료비 공제가 일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인 장남이나 장남의 배우자가 예를 들면 어머니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예. 국세청은 기본공제를 받는 여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장남이나 장남의 배우자가 어머니 의료비 공제를 이제 받을 수 없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기본공제는 여동생이 받고 장남이 의료비 공제를 이제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국세청 전산에서 추진 가능성이 이때까지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추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